부산 동부지청장을 마치고 서울고검에서 퇴직한 김병현 전 검사입니다. 지금 현재 로펌의 공동대표로서 개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그 검찰 내부망에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사직의 변 하셨는지. 글을 올리실 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25년, 26년 그 정도 일한 직장에서 떠나올 때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는 소유보다는 이 시대적 흐름 또는 인생에 있어서 하던 한 구비에 대해서 담담하고 슬픈 마음, 서운한 마음,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잠식시키고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던 검사라고 쓰셨더라고요. 검찰에서 기관장을 2번 했습니다. 공주지청장하고 부산 동부지청장을 했는데 이제 기관장 할 때는 인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후배들이나 또는 선배들한테 한 얘기는 사람은 장점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된다. 흥하는 조직은 능력을 보고 쓰고 쇠락하는 조직은 인품을 보고 쓴대요. 단점이 큰 사람은 역으로 장점도 큰 경우가 많은데 검찰 인사에서는 주로 단점을 보고 인사를 했죠. 제 개인을 돌이켜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좀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뜻입니다. 사직을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원하는 보직 문제도 있고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늘 하는 상투적인 얘기지만 후배들한테 자리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저도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월돼진 거죠. 그럼 검사 시절에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인천 강력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강력부 검사를 갖고 그 다음에 특수검사를 하다가 공안검사를 하고 제가 인천 강력부에 근무할 때가 96년도 일인 것 같은데 김태촌 씨가 송도 호텔 비습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저도 유혹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어릴 적 같은 동네 친구가 술 마시자고 해서 포장마차 가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데 고향 선배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터키탕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 사업장을 가보자고 해서 제가 뭐 그 사람은 그들이 일체 보질 않았지만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수부 때는 어떠셨어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구범 사건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찰에서 뭐 탱화 같은 거 훔쳐가는 거 그다음에 분묘를 탐침봉으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는데 분묘 도굴범 그다음 일본에 이제 우리 국보급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나중에 KBS에 1시간 방영이 됐습니다만은 공안 때는 어떠셨어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제가 특수를 계속했고 선배들은 이제 제가 특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뭐 항공사라든지 이런 거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한 게 중전은 이제 진압적 공안이었는데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소위 예방적 공안 개념을 제가 주창을 했고 예방적 공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소수만을 처벌해서 소기에 그 사태 해결이 되게끔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업이라고 해요. 노조 내에서도 7번째 서열인 사람이 강성일 수 있어요. 이 위원장부터 불법 파업을 안 하고 싶은데 강성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들어갔다. 과거에 진압적 공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뭐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1, 2, 3번을 구속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또 불법 파업이 더 확산되죠. 그럼 또 4, 5, 6을 구속하고 뭐 7, 8, 9를 구속하고 그래서 9명쯤 구속을 한다 이 말이죠. 너무 희생이 커져요. 평상시 공안 검사들이 뭐 음주운전이 됐든 사기 사건이 됐든 노조 간부들이 관련된 사건 같으면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보면은 상황이 파악이 되죠. 실제로 뭐 내부에서는 3, 4, 5번은 파업을 하기 싫은데 7번 때 먹튀를 한다. 9명 구속한 것보다는 2명 구속하는 게 낫고 또 사측도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 희생으로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예방적 공안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대세가 됐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어떤 지금 알만한 분이 저한테 니는 살검이 아니고 활검이다 그렇게 말해서 활검 그 표현을 지금도 가장 명예스럽게 그 칭찬을 기억합니다. 그 기사에도 있더라고. 울산병원하고 성진에도 검. 그래서 울산병원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 울산병원이 대학병원처럼 엄청 큰 병원입니다. 근데 이사장은 좀 표현은 과격한데 노조위원장만 제거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수단을 쓰겠다. 이런 식이고
노조위원장은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저 병원만큼 망하게 해야겠다 해서 늘 상복리권제 시위를 해요. 근데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있었고 그래서 병원 측도 제가 많이 설득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우나 그 후유증이 항상 있죠. 한 사람에게 원한을 심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제 병원 측도 고소 취하고 대신 그 노조위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노조위원장이 영업활동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 보내주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상생이죠. 노조 간부들이 사측을 향해서 정당한 투쟁을 할 때는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우리 병원 좋은 병원이니까 와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기뻤죠. 그게 제가 생각한 공안, 노사 양측이 말로만 한 상생을 넘어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상생을 넘어서 이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공주를 해결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는 좀 기사에서 봤는데 국사책에 봤을 때는 공주는 백제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좀 많이 낙후돼 있고 처음에는 그래서 진정성은 없이 그냥 내가 기관장이니까 여기서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내가 이 지역 기관장으로 왔으니 한번 멋있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싶어서 맨 처음에 한 게 우리 행사할 때 술부터 그 지역 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한 거는 벌금을 물론 우리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실정에 맞겠어요. 시골 마을에 이웃집 아줌마들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한의원 가면 주스가 뭐 5주가 나고 6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을 500을 했더라고요. 5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 검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골 마을 사람들끼리 500만 원 벌금을 하면은 저 아줌마는 들어 누울 것이다. 놀래가지고 요즘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큰 벌금을 맞으면 이웃집 사람들이 평생 원수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주수보다는 조금 더 감경을 하고 화해의 여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웃집 너하고 당신과 같이 싸웠던 상대방이 그래도 이웃집이고 벌금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고 걱정은 하더라. 그렇게 말해서 내가 벌금을 깎아준다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좋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원칙을 벗어난 검사라고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이미지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진짜 자기 초면이 걸리듯이 그 지역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정말로 공주장님들이 정말로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조인은 단순히 법과 사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주분들이 제 그런 마음을 많이 알고서 그런 마음을 가져주신 거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죠.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있다 보면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되게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로 검찰을 사랑합니다. 사랑했는데 제가 약간은 비주류였어요. 왜냐면 제가 동기들 중에서도 특수를 빨리 하고 모범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포항에 있던 어떤 그룹이었는데 그거를 인지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입건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분한테 사실상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독자적으로 인지해서 많이 혼났던 거. 모범검사를 받고도 중앙지검을 못 들어가고 제가 남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정의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명심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저는 검사들이 아까 긍휼함을 바탕으로 가장 궁극적인 거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봤는데 검사가 소위 영적 이해력, 사회인식력, 시대통찰력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영적 이해력을 갖추지 못하면 무능한 검사가 되죠. 사회인식력이 없으면은 그냥 난폭한 검사가 돼요. 그리고 시대통찰력이 없으면 국가와 민족에 해가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이 있어서 소수견을 많이 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순신과 원균인데 이순신은 형편없는 군인이었어요. 원균은 참군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즘 말로 풀어서 하자면 조정에서 명령 내리면 원균은 6개월간 어민 출입 금지 시키고 소위 FM대로 필드 매뉴얼처럼 6개월 훈련하고 외병이 칼싸움을 잘해 그러면 우리는 낮에도 훈련했지만 선박 훈련했지만 밤에는 칼싸움하는 백병전 훈련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훈련은 무슨 훈련이야? 청어잡이하고 어민들한테 염전을 일고 그랬잖아요. 이순신은 조정말도 잘 안 듣고 어선을 격파하면 그 피륙 같은 거를 심지어는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랬을걸요. 이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흉령이죠. 그걸 조정에 상납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순신은 훌륭한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기 관리도 투철하지 못했죠. 난중일기 이런 거 보면 하루는 날씨가 나빠서
하루는 점괘가 불길해서, 하루는 멀리서 친구가 와서, 또는 고향에 계신 뭐 자식이나 어머니가 생각나서 갖가지 이유로 술을 먹어요. 원균은 나름대로 자기 부하들한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원균과 이순신의 차이점은 이거죠. 전승을 보고할 때 원균은 외병우 귀 떼기를 뗀 숫자를 일일이 적어서 보고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순신은 내가 다 알아. 니네들은 싸움에 이기기만 해. 그래서 이순신은 민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가 모였고 외선의 경로를 어떻게 탐망선만 띄워서 다 알겠어요? 스스로 어민들이 와서 장군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원균은 그런 걸 못했죠. 실리. 그 막가지 하는 얘기가 나가서 제가 놀랬죠. 사실은 그것도 기사인데,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살벌해지지 싶어서 제가 막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렇게